네, 간밤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AI 열풍 지속 여부를 가늠할 분기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 발표 후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수치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 예상치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20, 그러니까 중국향 매출에 대한 타격은 이미 예상이 돼 있던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시장이 이 가격을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외로 예상보다 수치가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컨센 대비해서 잘 나왔고, EPS가 빠진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 같고, 특히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중국 시장을 아직까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향후 엔비디아 주가의 어떤 그 상승 모멘텀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언급을 해주셨듯 주요 실적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중국 수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H20 수출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1분기에는 45억 달러 손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2분기에는 80억 달러 수준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수치에 H20 수출 금지 여파가 모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상쇄할 만큼의 모멘텀이 실적 발표에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H20은 못 팔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니까 여기에 대한 손실은 이미 이제 프라이싱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못 팔게 된 재고 중에서 일부를 또 재활용해서 한 10억 달러 정도를 또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게 향후 B40이라고 이제 원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중국향 모델을 다시 내놓을 것 같거든요. 좀 더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블랙엘 기반으로 해서 이제 B40을 내놓을 계획인데 이게 RTX 프로 6000이라고 이제 약간 네이밍을 바꿨는데 B40이라고 그러면 너무 좀 고성능 칩처럼 보여서 서버 클라우드용 칩처럼 보여서 약간 좀 네이밍을 바꾼 것 같긴 한데 이게 만약에 통과, 그러니까 미국 정부하고 뭔가 잘 라이선스에 대해서 뭔가 잘 협의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하반기에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전략을 짜느라 좀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컨퍼런스 콜 발언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CFO 발언 중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반도체 추론 칩을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동안 이제 계속 엔비디아의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AI라는 게 데이터 학습에서 이제 추론으로 전환이 되면 결국 이게 이제 엔비디아 굉장히 강력한 성능이긴 하지만 너무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ASIC 쪽으로 뭔가 이제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헤게모니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전략은 두 가지 축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ASIC을 생태계 안으로 품는 전략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컴퓨텍스 2025에서 엔브 링크 퓨전이라는 기술을 공개를 했는데 요게 이제 그동안에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면 칩을 또 병렬로 연결해서 AI 클러스터를 꾸려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네트워크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엔비디아 칩이 아닌 외부 칩에 대해서는 엔브링크나 엔브 스위치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걸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굳이 ASIC 쪽에 독자 생태계를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알고리즘, 그러니까 아키텍처에 대해서 뭔가 좀 재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리즈닝 AI, 그러니까 추론 쪽으로 성능을 굉장히 많이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과 그리고 어떤 내부적인 기술 개선 두 가지 축으로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AI 시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학습의 시대, 그리고 학습을 넘어서 추론의 시대인데 추론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엔비디아가 이 추론의 시대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한 작년까지만 해도 AI 추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데이터 학습을 해서 추론이라는 거는 최대한 빨리 답변을 뽑아내는 게 최고의 추론이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죠. 이제 오픈 AI가
O1이라는 모델을 내놨어요. 이게 추론 전용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답변을 빨리 뽑아내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에이전틱 AI를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추론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게 그동안은 굉장히 라이트하고 싸고 전성비 좋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또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헤게모니가 추론 쪽에서도 강력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온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있었던 최신 블랙웰 렉 GB200의 렉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곧 있으면 서버 인도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술적 결함 해결, 결국에는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요소겠죠? 네, 지금은 블랙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공급 계획,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웰이라는 모델은 원래 엔비디아가 2년마다 신제품 아키텍처를 출시를 하다가 블랙웰 같은 경우는 호퍼 이후로 1년 만에 출시한 건데 이게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칩 단계에서도 결함이 이야기 나왔었고, 그리고 그레이스 블랙웰이라는 데서도 계속해서 발열 이슈가 있어서 출하가 지연되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블랙웰 울트라거든요. 그래서 GB200도 중요하지만 결국 GB300도 되게 중요한데, GB300의 스펙을 굉장히 다운그레이드를 했어요. 다운그레이드한 이유는 분명하죠. 이게 이제 더 이상 노이즈를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H20에 대한 충격을 블랙웰 울트라가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결함 문제가 나오면 출하를 못하게 되잖아요. 많이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원래 스펙보다는 굉장히 다운그레이드해서 물량 늘리는데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컨퍼런스콜에서 GB300과 관련된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말에 생산 및 출하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컴퓨텍스에서는 3분기를 이야기했는데 대체적으로 타임라인과는 비슷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GB300이 향후 하반기에 실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이번 사실 컨퍼런스 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H20 빠지는 거 어떻게 메이크업 할 거냐, 그리고 그 블랙웰 울트라 어떻게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였는데요. 둘 다 굉장히 잘 선방을 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 측에서 굉장히 많이 잘 선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블랙웰 울트라가 원래 당초 올해 계획보다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결국 중국에서 빠지는 매출을 여기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와 그 관련된 밸류체인 전반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엔비디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선을 국내 반도체 이야기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이 선방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엔비디아 실적 좋으면 SK하이닉스 쪽에 좀 더 많은 모멘텀이 가잖아요. 어떤 수급들이 좀 더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좀 재밌는 부분이 삼성전자도 좀 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향 칩 같은 경우는 그 B40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스펙은 HBM3가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걸 스펙을 다운그레이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GDDR7을 채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DR7이 채택되면 삼성전자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좋은데, 오늘 시장의 반응은 누가 더 뜨거울까? 조금 조심스럽게 보면 삼성전자에 원래 기대치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기대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 후의 흐름을 함께 네네.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어제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HBM4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HBM4 시장에서, 그러니까 다음 단계 HBM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의 우위가 굳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 반도체 전문가들이 작년하고 올 초에 예상했던 것들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공급 우위가 좀 약해질 거다라고 봤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진입이었거든요. 그래서 HBM에 대한 공급 우위가 좀 더 약해질 거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삼각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이 삼각 동맹의 이 세 업체들의 기술 주도권은 더 강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엔비디아하고 TSMC도 가격을 올리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원래 HBM3 8단에서 지금 12단으로 전환되는 추세인데, 8단 대비해서 12단의 가격을 60%를 올렸어요. 그리고 내년에 지금 내년 물량을, 원래 그 HBM이라는 게 연단위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HBM3 12단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이 75%, 그리고 HBM4 같은 경우도 75% 정도의 물량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정확한 가격, 단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는 부분은 약간 한 자릿수 정도의 상승률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저도 체크를 해보니 거의 20%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를 건너뛰고 HBM4에서 경쟁력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의 HBM4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요? 곧 일단 나올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나오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공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결국 그 HBM3에서 HBM4로 가는 그 후공정 문제가 아니라 칩 자체, 그러니까 D램이라는 칩 자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작년에 중간 인사로 온 이후로 여기에 제일 집중하고 있는데 1A라고 하는 D램을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고 하반기에는 돼야지 뭔가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HBM 공급 과잉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도 이제 그런 가능성을 좀 보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폐기해야 되죠. 이 시나리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의미 있는 물량을 공급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HBM 제조 난이도가 높고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수업료로 지불했던 그런 것들이 무형의 가치가 생각보다 강력하구나라고 이제 지금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위주이다 보니 원화 흐름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수출 기업인 반도체 입장에서는 실적에 타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보면 저는 이제 뭐 원화가 지금 1,300원 중후반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요거는 또 가격 전가라는 거는 B2C하고 B2B가 좀 더 온도차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B2B는 AI 인프라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AI 인프라, 그러니까 빅테크들한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냐?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B2C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내구 소비재잖아요. 여기는 아마 가격 전가를 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셋업체들이 그 어떤 데미지를 일부 가격 인상분을 자기네들 마진에서 깎아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만약에 그 1,300원 중반대의 어떤 환율이 유지된다 그러면 저는 올해 우리 국내 대부분 대기업들이 수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EPS가 한 10% 내외는 충격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이게 원화 강세라는 게 구조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엔비디아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주 이야기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계신 반도체주 토픽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 오늘 보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대장주 중에 이제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 굳이 좀 안전한 선택인 SK하이닉스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그 어쨌든 그 HBM 쪽으로 이제 투자가 지금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관련된 장비는 TC 본더라는 게 있긴 한데 워낙 지금 두 회사가 한미반도체와 하나세미틱이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부품 들어가는 이제 펄스 히터라는 부품을 납품하는 TC 본더 쪽에 납품하는 뭐 미코라는 회사, 뭐 그리고 코미코라는 이제 또 기업도 이 뭐 세정, 파츠, 코팅 그리고 뭐 미코 세라믹스 자회사 연결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 테스트 소켓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ASIC 쪽이 시장이 막 펼쳐지는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테스트 소켓 쪽도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생산업체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보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부장 기업들의 여력이 더 높다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뭐 그동안 이제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중소형 쪽으로 약간 그 수급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결국 하반기에 뭔가 중요한 어떤 트리거가 된다 그러면 여전히 대형주 어떤 기존의 섹터 내 탑픽주들이 좀 더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부터 우리 국내 반도체주에 미칠 영향까지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